한밤중 18살 소년이 아버지의 돈을 훔칩니다. 집안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소 한 마리 판 돈 70원. 소년은 그 돈을 품고 서울로 달아났어요. 그런데 51년 뒤 이 도둑은 그 빚을 갚습니다. 멀쩡한 23만 톤짜리 배를 바다 한가운데 일부러 가라앉히면서요. 훔친 돈 70원과 가라앉힌 배 한 척.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도둑질로 시작해서 멀쩡한 배를 가라앉히는 걸로 끝나는 인생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많은 자서전, 회고록 등을 읽어봤지만 이런 책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들으시면 다들 아 하실 거예요. 그 도둑 소년의 이름이 정주영입니다. 맨손으로 현대를 만든 바로 그 정주영 회장이요. 재벌 얘기구나 싶어서 오늘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요. 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 막 위험 있고 멋있는 대기업 회장실, 검은 세단 이런 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나오는 건 빈대가 들끓는 막노동판 합숙소, 남의 쌀가게 앞마당, 그리고 텅 빈 모래사장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께만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다면 저도 이 책을 고르지 않았을 거고요. 정주영 회장이 83 되던 해에 80평생을 직접 적은 자서전 한 권을 남깁니다. 책 이 땅에 태어나서인데요. 읽어보면 성공 자랑이 아니라 한 남자의 빚 갚기 기록에 가깝습니다. 쌀가게 주인에게 진 빚, 사채업자 영감에게 진 빚, 그리고 아버지에게 진 70원짜리 빚. 그리고 이 사람 인생에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었거든요. 가진 게 없어질수록 오히려 판이 커졌다는 거예요. 70원일 때 쌀가게를 얻었고요. 잿더미가 됐을 때 공장을 키웠고 모래사장일 뿐일 때 세계 최대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책에서 정주영 회장이 자기를 소개하는 문장부터가 딱 이 사람 나와요. 나는 나 자신을 자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아직도 부유한 노동자일 뿐이다. 대한민국에서 한때 제일 큰 부자였던 사람이 스스로를 왜 노동자라고 불렀을까요? 소 판 돈 70원에서부터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소 판 돈 70원을 훔친 소년이 빈대에게 배운 것. 강원도 통천 산골의 8남매 맏아들 이야기부터 가볼게요. 아버지는 동트기 전에 밭에 나가서 캄캄해져야 돌아오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라는 게 돌을 골라내고 골라내도 끝이 없는 돌밭이었거든요. 한 해 내내 그렇게 일해도 배불리 먹는 날이 손에 꼽혔어요. 소년은 그 시절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4번을요. 첫 번째는 철도 공사판까지 갔다가 아버지 손에 붙들려 돌아왔고요. 두 번째는 사기꾼을 만나서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출이 바로 그 소 판 돈 70원이에요.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금 풀지 않고 아껴두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가요. 결국 이 70원을 갚으러 가는 여정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가출해서 소년은 인천 부두에 도착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등에 짐을 지고 나르는 막노동이었죠. 그런데 진짜 고역은 일이 아니라 잠자리에 있었어요. 노동자 합숙소에 빈대가 들끓었거든요. 하루 종일 짐을 져서 몸은 부서질 것 같은데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빈대를 피해서 밥상 위로 올라가 잤습니다. 그랬더니 빈대가 밥상 다리를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밥상 다리 4개를 물을 채운 양동이에 하나씩 담가놨습니다. 다리를 타고 오르다가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게요. 이제 됐다 싶었죠. 그런데 이틀 만에 다시 온몸이 물립니다. 불을 켜고 천장을 올려다본 순간 소년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빈대들이 벽을 타고 천장까지 올라가서 사람들 몸 위로 정확히 툭툭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징그러운 건 일단 둘째치고요. 미물 중에 미물이 자기 길이 막히니까 벽을 타고 천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20살도 안 된 막노동꾼 정주영이 그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하물며 나는 사람이다. 빈대만큼만 절실하면 세상에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훗날 현대그룹 회의실에서 최고위 임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꾸중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 빈대만도 못한 겁니다. 네, 실적 얘기도 아니고 빈대 얘기였어요. 대한민국 최대 그룹의 경영 철학이 시작된 곳, 바로 열악한 막노동판 합숙소의 징그럽고 소름 끼치는 그 천장이었습니다. 쌀가게 주인이 배달원에게 가게를 통째로 넘기다. 얼마 뒤 소녀는 서울의 쌀가게 복흥상의 배달원이 됩니다. 조건이 그 시절 당시로는 꽤 파격적이었어요. 밥 3끼에 잠자리, 그리고 월급으로 쌀이 한 가마.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면접에서 자전거를 탈 줄 아냐고 묻는데 사실 못 탔거든요. 그 자리에서 탈 줄 압니다 해놓고 밤마다 몰래 연습해서 배달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원의 하루는 좀 특이했어요. 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새벽마다 제일 먼저 나와서 가게 앞을 쓸고 물을 뿌립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밀린 장부까지 반듯하게 정리해놨고요. 쌀창고 정리부터 거래 정대까지 주인이 손댈 일이 하나씩 사라져갔죠. 그렇게 4년이 지난 어느 날 주인이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23살 배달원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가게 자네가 맡아주게. 노름에 빠진 아들 대신 성실함 하나 보고 배달원에게 가게를 통째로 넘긴 거예요. 인수 대금은 얼마였을까요? 쌀가게 주인은 말합니다. 모아둔 것만 주고 나머지는 벌어서 갚게. 그렇게 23살 정주영이 경일상회라는 작은 회사의 오너가 됩니다. 소판 돈 70원을 훔쳐 나온 소년이 서울 한복판에서 쌀가게 사장님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담보가 하나 있었던 거죠. 정주영이라는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네, 이 원리를요, 정주영 회장은 평생 딱 한 줄로 정리했죠. 신용은 곧 자본이다. 그런데 첫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일제가 쌀 배급제를 시행하면서 가게 문을 강제로 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도전한 게 자동차 수리 공장이었거든요. 이때 그 담보, 그러니까 인간 담보가 진짜 위력을 발휘해요. 쌀가게 시절에 성실함을 눈여겨보던 사채업자가 있었거든요. 오윤군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영감이 선뜻 3,000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자동차 수리 공장을 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밤중에 불이 났고 공장이 전소되어 버립니다. 자기 공장은 그렇다 치고요. 수리하려고 맡아둔 남의 차까지 다 태워 먹었으니 빚 위에 빚이 쌓인 셈이잖아요. 정주영 회장은 그 빚더미를 안고 다시 오윤군 영감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에게 또 돈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영감은 또 빌려줍니다. 이번에는 3,500원. 은행도 아닌 사채업자가 담보도 없이 두 번째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정주영은 그 허름한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그 빚을 끝내 다 갚습니다. 그는 어떻게 한겨울에 새파란 잔디를 심었는가? 6.25 전쟁이 나면서 정주영은 건설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는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1952년 12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 와요. 미군이 급하게 공사 하나를 발주합니다. 부산의 유엔군 묘지를 파란 잔디로 덮어달라는 거였어요. 문제는 때가 한겨울이었다는 거죠. 12월에 파란 잔디라니, 씨를 뿌릴 수도 때를 떠올릴 수도 없잖아요. 업자들이 전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당연히 안 되는 이유 말고 다른 걸 생각했어요. 되는 방향 말이죠. 미군이 원하는 건 잔디가 아니라 푸른색이다. 그 길로 악동간 연안으로 내려가서요. 한겨울에도 새파란 보리밭을 통째로 삽니다. 그리고 트럭 30대를 동원해서요. 그 보리들을 통째로 몽땅 옮겨 심었어요. 며칠 만에 잿빛 언덕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현장에 온 미군들 입에서 탄성이 터졌죠. 나중에 정주영 회장이 이날을 돌아보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뒤로 미 8군의 모든 공사는 다 우리 것이었다. 그런데 승승장구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쟁 직후에 맡은 낙동강 고령교 복구 공사에서 회사가 뿌리채 흔들립니다. 전쟁통에 물가가 몇십 배로 치솟은 거죠.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지경이 된 겁니다. 나중에는 공사 대금보다 적자가 크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죠. 주변에서는 다들 그만 손을 떼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의 선택이 무서워요. 동생들 집과 매제의 집,
아끼던 정비 공장 자리까지 전부 팔아서 공사를 끝까지 해냅니다. 훗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은 늘 똑같았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첫째도 신용이고 둘째도 신용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을 한눈에 다 볼 수도 없는 그 시대였잖아요. 소위 손해를 보고도 약속을 지키는 회사라는 이 소문은요, 그 어떤 광고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대형 공사들이 현대로 몰리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전부 다 아는 경부고속도로, 결국 이 인간 신용에서 나온 작품인 겁니다.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 없는 사람이 배를 판 방법. 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970년대 초 정주영이 갑자기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것도 세계 최대급으로요. 이때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은요, 부족하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기술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부 관료들까지 대놓고 비웃었다고 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요, 그의 수중에 있던 자료예요. 울산 미포망에 텅 빈 백사장 사진 한 장, 그리고 5만 분의 1 지도 한 장. 조선소가 들어설 자리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들고요, 돈을 빌리러 영국 런던으로 갑니다. 돈을 쥐고 있던 애플도의 롱바텀 회장을 만났는데 반응은 싸늘했죠. 한국의 기술도 갚을 능력도 못 믿겠다는 거였어요. 이건 그냥 너무나 무작위로 100명을 그 롱바텀 회장 자리에 앉혀놓으면 100명 다 똑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그 순간 정주영이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였어요.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요.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 있었어. 산업화가 늦어서 그렇지 잠재력은 그대로요. 이렇게 받아쳤다고 전해지죠. 롱바텀 회장이 한참 웃더니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렇게 바클레이스 은행에서 4,300만 달러, 지금 가치로 5천억 원 안팎의 차관을 따내요.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진짜 고비였습니다. 영국 수출신용보증국이 조건을 하나 달아요. 조선소도 없는 나라의 배를 누가 삽니까? 그 배를 사겠다는 사람부터 데려오시오. 말이 좋아 조건이지 이거 사실상 거절이거든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배를 먼저 팔고 오라니요. 그런데 정주영은 정말로 그 백사장 사진을 들고 배를 팔러 다닙니다. 그러다 그리스의 선박왕 리바노스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기어이 주문을 받아냅니다. 수십 년이 지났고 선박왕 리바노스가 그날 서명한 이유를 이렇게 회고했는데요. 반드시 좋은 배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하던 그때 정 회장의 모습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도면도 실적도 아니고 이번에도 인간 신용을 보고 서명한 거예요. 26만 톤짜리 초대형 유조선 2척, 길이만 300m가 넘어서요. 63빌딩을 눕혀놓은 것보다 긴 배였거든요.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조선소를 짓기도 전에 배부터 판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 상식 밖으로 무슨 인터스텔라처럼 마치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조선소를 다 짓고 나서 배를 만들기 시작하죠. 정주영은 조선소를 지으면서 같은 백사장에서 동시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모래사장에 도크를 파는 동안 바로 옆에서 용접공들이 배 밑판을 깔고 있었어요. 그리고 2년 3개월 뒤 세계 조선 역사에 없던 행사가 열립니다. 조선소 준공식과 첫 배 2척의 명명식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열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2026년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시절이었냐면요. 1인당 국민소득이 몇백 달러,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꼽히던 시절이었어요. 그 나라의 백사장이 오늘날 HD 현대중공업이 됐고요. 반세기가 지난 지금 미국에서 그 나라 대한민국에게 자신들의 해군 군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주영 회장의 이 기세는 중동으로 이어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당시 지구상에서 제일 큰 공사였는데요. 수주 금액이 9억 3천만 달러, 지금 환율로만 쳐도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 공사에 쓸 10층 아파트만한 철 구조물을 전부 울산에서 만들어서요. 바지선에 싣고 사우디까지 끌고 가요. 지구 둘레의 4분의 1이 넘는 12,000km 백기를 19차례나 오간 대장정이었죠. 회사 안에서 정주영이 입에 달고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임직원들의 회고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 한마디. 이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했던 수천 건의 보고들, 아무리 정교한 수치와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동원한 결과를 가져가도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정신을 정주영 회장은 숫자로 이렇게까지 말하곤 했어요. 나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로 나를 채운다.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은 단 1%도 끼워 넣지 않는다. 아버지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아들 앞에 흘린 눈물. 자, 이제 아껴뒀던 세 번째 가출 이야기를 꺼낼 차례입니다. 소 판 돈 70원의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시절 농가에서 소는 그냥 가축이 아니었죠. 논밭을 갈아주는 일꾼이자 집안의 전 재산이자 위급할 때 꺼냈을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를 팔아서 돈 70원을 마련해 뒀는데요. 18살 아들이 한밤중에 그 돈을 들고 서울로 사라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소 한 마리 값 수백만 원을 통째로 들고 도망간 셈이죠. 아들이 부모님 차 몰래 팔아서 서울로 가버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서울로 간 아들은 덕수궁 옆 부기학원에 등록을 해요. 주판과 장부 적는 법을 배워서 월급 받는 경리가 되겠다는 꿈이었어요. 밤에는 나폴레옹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 뜨거운 마음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난 어느 날 학원 앞에 있을 리가 없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아들 하나 찾겠다고 그 먼 길을 물어 올라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사정합니다. 아들, 너는 우리 집 맏아들이다. 네가 빠져나가면 이 집 농사는 누가 짓고 네 어린 동생들은 누가 건사하겠어. 야단을 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고 해요. 평생 돌밭만 파던 그 무뚝뚝한 손의 아버지가 말이죠. 18살 아들도 그 자리에 서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가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눈물의 귀향인데요. 이야기가 참 묘하게 흘러갑니다. 이듬해 소녀는 결국 4번째 가출에 성공했고 아까 보신 그 인생을 살아냈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이 아들은 평생 가는 아버지의 한 가지가 몸속에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새벽. 정주영은 회장이 되고 나서도 평생 새벽에 일어났어요. 80이 넘어서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느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이 걸작이죠.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분은 소학교 때 소풍 가는 날 아침 가슴 설레던 것과 꼭 같다. 동트기 전에 밭으로 나가던 아버지의 새벽을 아들은 평생 몸에 지니고 살았던 거죠. 23만 톤짜리 배를 왜 일부러 가라앉혔는가? 네, 이제 인트로의 그 장면입니다. 1984년 2월 충남 서산 앞바다. 정주영이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드는 대한민국 최대의 간척 공사에 매달리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270m 물막이 구간에서 공사가 완전히 중단됩니다. 물살이 초당 8m, 한강이 홍수로 넘칠 때보다 빠른 물살이라 집채만한 바위를 던져 넣어도 그대로 쓸려 나갔어요. 그때 정주영이 세상 어느 토목 교과서에도 없던 지시를 내립니다. 고철로 사둔 유조선을 끌고 와. 그래서 저 물목에 가라앉히지. 길이 322m, 23만 톤짜리 폐 유조선이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몸을 눕힙니다. 배가 물살을 막아주는 사이 그 뒤에서 뚝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 무섭던 물막이가 단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30억 원짜리 고철배 한 척을 희생해서 공사비 290억 원을 아낀 거죠. 이 방식은 소위 정주영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뉴스위크와 타임지에까지 실려요. 뭐 MIT 같은 미국 명문대 공학 박사들이 아니라요. 소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있던 어떤 이상한 사람이 만들어낸 공법이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공사에는 처음부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다들 고개를 갸웃했다고 하죠. 조선소도 자동차도 아니고 실수 노인이 왜 갑자기 농사 지을 땅에 목숨을 거느냐는 거였어요. 그 답이 자서전에 적혀 있습니다. 더산 농장은 손톱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돌밭을 일고 한 뼘씩 농토를 넓혀가시던 아버지 인생에 대한 아들의 뒤늦은 선물이다. 나는 그곳에 가면 마음과 혼으로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는 평생 돌밭에서 돌을 골라내 논을 한 뼘씩 넓히셨고 아들은 같은 일을 바다에서 해냈습니다. 소년이 훔친 70원은 그렇게 51년 만에 갚아졌죠. 소 한 마리 판 돈으로 도망쳤던 아들이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 되어 돌아온 것이요. 다만 한 가지가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논을 끝내 밟아보지 못하셨어요. 80 넘은 아들이 그 농장에 혼자 가서 아버지를 만났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정주영이 평생 자기 자신에게 걸었던 주문. 천장에서 떨어지는 빈대를 보고 제 인생 갈아엎기로 한 인천 부두의 막노동꾼 정주영. 시키는 사람도 없는 새벽마다 남의 가게 앞을 쓸던 배달원 정주영. 한겨울의 언덕을 파란 보리로 덮어버린 정주영. 그리고 백사장 사진 한 장으로 26만 톤짜리 배를 팔아버린 정주영. 이 장면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민 담보가 전부 정주영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쌀가게 주인도 오윤근 영감도 리바노스도요.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력서 한 줄, 명문대 졸업장이 없이도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하나만 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관 앞을 쓸어도 좋고요. 밀린 가계부를 정리해도 좋습니다. 30분 일찍 하루를 시작해도 좋고요. 배달원 정주영이 4년 동안 했던 게 정확히 그거였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월급을 만들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은 신용을 만듭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라는 인간 담보의 값을 올려요. 은행은 못 알아봐도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쌀가게 주인이 그랬고 오윤근 영감이 그랬듯이요. 오늘 영상은요. 시련이 닥칠 때마다 정주영이 자기 자신에게 되뇌었다는 그 문장을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한 나한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